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축복받는 5월의 신부가 될 줄 알았던 29세 여성이에요. 현재 저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은둔 중이에요. 아직은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전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건의 시작은 친구로부터 남자, 그러니까 제 약혼자 케빈을 소개받으면서부터였어요. 저에게 케빈을 소개시켜준 친구는 15년지기 제 절친이에요. 친구와 전 인생의 절반을 함께 보냈죠.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였어요. 게다가 우리는 이름도 같아요. 그래서 학창시절엔 큰 박소영, 작은 박소영으로 구분해서 불렸고요. 친구는 170이 넘는 장신이고 전 160이 겨우 되는 단신이었어요. 이름까지 같았던 우린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지나오면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됐어요. 물론 중간에 4년간의 텀은 있었지만요. 하지만 소영이가 2년 전 돌연 결혼을 하면서 우린 전처럼 자주 어울릴 수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출산까지 이어지면서 관심사도 많이 갈리게 됐고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의 관심사는 오직 아이뿐이니까요. 소영이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소영이는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들이대며 아이 자랑만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며칠 전보다 키가 많이 자랐다는 둥,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어휘력이 남다르다는 둥, 아이를 빼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사이가 조금씩 멀어져갈 무렵 소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소개팅해라.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내가 유부녀만 아니면 너 안 준다. 소영이는 다짜고짜 만나보라며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소영이가 하도 만나보라고 생떼를 써서 하는 수 없이 전 소개팅 자리에 나갔죠. 그날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지금의 제 약혼자 케빈이에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죠. 소영이 말 맞다나 외모, 학벌, 재력, 게다가 매너까지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만나볼수록 왜 그렇게 소영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케빈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 달랐어요. 뭐랄까, 저에 대해 잘 안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경험 많은 카사노바 타입은 아니에요. 질척이지 않고 산뜻하면서도 스윗한 사람이죠. 소영이와는 미국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는 고2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4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 둘은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얼마 전 우연히 연락이 닿았나 봐요. 고국이라고 해도 친구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혼자 살게 된 케빈이 소영이는 안 돼 보였대요. 그렇다고 유부녀인 자신이 곁에서 챙겨줄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절 소개시켜 준 거죠. 사실 전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남자와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제가 만난 남자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케빈이 저에겐 분에 넘치는 사람이란 얘기죠. 케빈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완벽한 조건의 남자가 왜 굳이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단 소영인 케빈은 내가 보증해. 그리고 네가 어때서? 내가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 정말 괜찮은 여자야. 너 스스로한테 자신을 가져봐. 라며 용기를 북돋아줬죠. 사실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겐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것도 소영이와 관계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당시 같은 반이었던 소영이와 전 늘 같이 붙어 다녔죠. 유일하게 따로 다니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소영이와 소영이네 엄마가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소영이네 아빠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소영인 그분을 대놓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처지였죠. 첩의 자식이었거든요. 소영이네 모녀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건 한 달에 한 번, 그날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소영이 아빠는 연세가 많으신 데다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건강상 문제로 못 만나고 건너뛰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김비서 아저씨가 소영이네 집으로 차를 끌고 와요. 그래서 주변엔 김비서 아저씨가 소영이 아빠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날은 소영이네 모녀가 아빠를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이었어요. 소영이가 아빠를 만나고 있던 그 시각 전 야자를 마치고 막 교문을 나서고 있었고요. 소영아. 낯익은 목소리가 절 불러 세웠죠. 선우 오빠였어요. 선우 오빠는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집과는 부모님들이 친하셔서 왕래도 잦고
어렸을 땐 피서도 같이 다니곤 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빠를 짝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괜히 오빠와의 관계가 불편해졌죠. 물론 저 혼자만요. 선우 오빠는 검도로 유명한 근처 남고의 검도부 주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워낙 잘생겨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그런 오빠가 우리 학교까지 찾아와 절 부르자 하교 중이던 여학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처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뭐랄까, 그 순간만큼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할까요? 선우 오빠, 여기 웬일이야? 소영이 보려고 왔지.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오빠는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말이죠. 그리곤 저에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학생들이 깍 비명을 지르며 지들이 더 좋아했죠. 마치 공개 프로포즈를 받는 여자처럼 전 쑥스러우면서도 내심 그 순간을 즐겼어요. 그리곤 상자를 받아들었죠. 그런데 이거 소영이한테 좀 전해줄래? 요즘 톡 내 전화를 안 받는다. 나한테 삐진 게 있나 봐. 오빠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소영이? 그랬어요. 오빠가 보러 온 사람은 제가 아닌 큰 소영이었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여학생들 사이에서 불쌍해 라는 말이 들렸어요.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전 애들 말 맞다나 그저 초라하고 불쌍한 여고생이 돼버렸어요. 당시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땐 죽이고 싶었어요. 소영이를요. 소영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선우 오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오빠랑 만나왔으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죠?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전 소영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학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했고요. 선우 오빠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소영이도 더 이상은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죠. 우린 그렇게 멀어졌고 얼마 뒤 소영인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죠. 그렇게 4년 동안 연락이 끊긴 채 살았어요. 그때 그 일로 인해 전 멋진 남자는 내 차지가 될 수 없다고 믿게 된 것 같아요. 케빈도 선우 오빠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차지가 될 것 같았어요. 어쩌면 케빈은 저에게 있어 행복한 고문 같았어요. 소영이와 재회한 건 대학교 4학년. 한창 취업 준비로 바쁠 때였어요. 학교 앞 사진관에 들러 증명사진을 찍는데 뒤에서 누가 절 툭 치더라고요. 소영이었어요. 근처 카페로 가서 우린 얘기를 나눴죠. 헤어진 이후부터 근황에 대해서요. 알고 보니 소영이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만났던 그날 미국 이민을 권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임종을 앞두고 있던 소영이 아빠는 김비서 아저씨를 통해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소영이네 모녀가 살 집과 가게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도 그럴 것이 소영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와 동시에 가족 간의 유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게 불보듯 뻔했고, 그렇게 되면 소영이네 모녀는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큰어머니와 자식들이 순순히 첩을 위해 돈을 내어줄 리 없잖아요. 소영이는 아빠 장례식장에도 못 갔대요. 큰어머니께서 소영이네 모녀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걸 막았다더군요. 그뿐 아니었어요. 소영이를 빌미로 소영이 엄마를 협박하며 자신들 집안과의 관계를 폭로할 시에는 두 모녀가 이 땅에서 무사히 발붙이고 살 수 없을 거라고 했다나 봐요.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못할 것도 없었겠죠. 소영이네 모녀는 큰어머니의 눈을 피해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을 떠났대요. 만약 김비서 아저씨가 발빠르게 소영이네 모녀를 미국으로 빼돌리지 않았다면 모르긴 해도 살기 힘들었을 거라 하더라고요. 소영이네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집 형제들 간의 유산 분배 문제로 싸움이 났는데 사람까지 고용해서 서로 감시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추악한 가정 문제가 세간에 불거지게 됐고요. 소영이는 자신이 그런 흙탕물 싸움에 발들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막상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보니 한국에서 김비서 아저씨가 말했던 것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더래요. 허름한 월세방에 돈이라곤 공항에서 김비서 아저씨한테 건네받은 $10,000가 전부였죠. 수영장에 딸려있다는 집도 직원이 열이나 된다던 슈퍼마켓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소영이 모녀한테 전달돼야 할 돈 대부분을 김비서 아저씨가 중간에서 가로챘던 모양이에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더군요. 남편도 죽고 끈떨어진 상간녀를 누가 거두고 감싸겠어요. 4년 동안 한국에 돌아갈 돈을 만들기 위해 소영이랑 엄마는 무척 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소영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는 아빠 잃고 사기도 당한 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는데 전 고작 그깟 남자 때문에 하루아침에 친구를 버린 셈이잖아요. 졸지에 저만 속 좁은 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 그때 일은 가슴에 묻기로 했어요. 그리곤 소영이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됐고요. 소영이의 연애 코치 덕분에 저는 케빈과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케빈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여자의 직감일 뿐이었죠. 같이 있는데 껍데기랑 있는 느낌이랄까? 진도가 더딘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거예요. 저희 만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키스에서 진도가 멈춘 상태거든요.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혼전 순결을 고집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니까 꼭 제가 밝히는 여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늘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딱 그 지점에 가면 케빈이 그만두거든요. 마치 거기까지만 하기로 약속된 사람처럼요. 게다가 결혼 날짜가 잡히고부터는 케빈이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잡아놓은 물고기한텐 떡밥을 주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전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그뿐이 아니에요. 언제부턴가는 제 앞에 서면 눈도 못 마주치고 자꾸 피하려 들고요. 꼭 사고치고 엄마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했어요. 전 소영이한테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케빈한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요. 소영이는 펄펄 뛰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자기가 아는 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정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자기가 직접 알아봐 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뒤 소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그래도 결혼 앞두고 머리가 복잡한데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었나 봐.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원래 속 얘기 잘 안 하고 개인주의적이잖아. 그이도 따지고 보면 외국인이니까. 그이? 말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소영이는 케빈을 그이라고 불렀어요. 찜찜하긴 했지만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영이가 저와 케빈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소영이 남편을 출장을 떠났고 아이는 친정집에 맡겼다며 오늘은 밤새 마시고 자고 가라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린 그러기로 했죠. 식주로 간단하게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시다가 본격적으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전 소주나 맥주는 꽤 마시는데 와인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렇다고는 해도 그날은 유독 심했어요. 한 잔 겨우 마셨을까? 정신이 흐려지면서 잠이 들어버렸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소영이랑 케빈이 단 둘이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느 집 부부 사이처럼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설마 두 사람이 그런 사이?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르자 전 앞뒤 가릴 것 없이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곤 정신없이 걸었어요. 걷는 내내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두 사람은 마치 예전부터 쭉 같이 살아온 사람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땐 그렇게 불편해 보이던 케빈이 말이에요. 순간 악몽처럼 오래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선우 오빠 일이요. 그러다 문득 이번에도 내가 두 사람 사이를 혼자 착각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영이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인사 못하고 왔다고. 케빈한테도 얘기 잘해달라고요. 소영이는 알았다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주문했던 청첩장이 택배로 왔더라고요. 전 우편으로 보낼 것과 직접 만나 전할 것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그 사이 저희 엄마는 제 청첩장을 주변에 돌리셨고 그 과정에서 전 선우 오빠와 다시 연락이 됐어요. 선우 오빠는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잠깐 보자고 했죠. 11년 만에 만난 선우 오빠는 그 사이 살이 좀 붙었더라고요. 오빠는 엄마를 통해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약혼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길래 소영이가 소개시켜준 남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 아직도 걔랑 만나니? 난 그 일 있고 너희 안 보고 사는 줄 알았는데. 당황했는지 오빠는 말을 잠시 잊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보자고 한 건 예전 일로 저한테 사과하려고 부른 거라고요. 사실은 말야, 이건 소영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건데 그때 우리 사귀고 있던 거 맞아. 네가 나 좋아하는 것도 소영이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친구 사이에 어색해진다고 모른 척하라 그래서 너한테 비밀로 했던 건데 미안하다. 근데 소영이 그 지집에 웃긴다. 너한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남자를 소개시켜줘? 그 남자 제대로 된 사람 맞니? 네 앞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소영이 걔가 어떤 앤데 너한테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니? 걘 여왕벌이야. 모든 남자들이 자기만 바라보길 바라는 애라고. 좋은 남자면 둘이건 셋이건 지가 끼고 있지 절대 남 안 줘. 소영아, 그 남자 정말 멀쩡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응? 얘기를 듣고 나니 혼란스러웠어요.
소영인 처음부터 절 친구로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저 필요한 순간에 따라 편리하게 써먹었을 뿐이죠.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선우 오빠 좋은 대로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소영이와 케빈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그리고 얼마 뒤 업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조사된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죠. 전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어 불러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의 소영이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케빈에 대해서 나한테 할 말 없냐고. 전 소영이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요. 처음엔 무슨 소리냐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나 11년 전 박소영이 아니야. 이젠 당하고만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말해.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어서 말하라고. 그제서야 소영이는 그냥은 못 넘어갈 걸 알았는지 털어놓더라고요. 그래, 얘기할게. 어차피 아는 눈치니까. 내 아이 남편 자식이 아니야.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그이랑 난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 출생이 좀 지저분하잖아. 난 그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 다행히도 그쪽 부모님께선 날 반겨주셨고 그렇게 다 잘 돼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나 몰래 우리 엄마를 불러내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더래. 딸아이가 엄마를 닮아 영악하다고. 어린 나이에도 지 출신 숨기려고 어찌나 노력을 하던지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그쪽 어머님 하필 큰어머니랑 아는 사이더라고. 대학 동기라나? 내가 첩외자식이란 거 엄마랑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더래. 그러면서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날 그렇게 상냥하게 대한 거야. 무서운 사람들이었지. 그 길로 그 남자랑 헤어졌어. 임신한 사실은 뒤늦게야 알았고. 엄만 애를 지우라고 그랬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근데 난 그러기 싫었어. 애가 무슨 죄야?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건데 왜? 그게 뭐가 잘못인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아니? 몰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손귀한 집안이라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랑 속도 위반 결혼인데도 시부모들이 좋아하시더라.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남편한테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남편은 무슨 죄야? 얘 웃기네. 네가 왜 내 남편 걱정을 해? 그래, 내가 오버했다. 근데 네 아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니? 난 너한테 너랑 케빈이랑 관해 묻는 건데. 단박에 알아보더라 케빈이. 자기 자식인걸. 거짓말이었어요. 업체를 통해 아이의 아빠가 케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케빈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있죠. 소영이가 그걸 빌미로 이번 일에 그를 끌어들인 거니까요. 소영이는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어요. 너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치만 처음엔 정말 너한테 케빈을 줄 생각이었어. 난 지금 남편 만나 행복하니까. 내 아이도 충분히 사랑받고 잘 사니까. 근데 케빈이 우리 시온이를 알아보잖아.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야. 차라리 그러지 그랬어. 나 끌어들이지 말고. 얘, 너 내 남편 연봉이 얼만지 아니? 케빈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걸 나보고 포기하라고? 미쳤니? 나 다시는 그 구질구질한 시절로 안 돌아가. 내가 엄마랑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죽어도 싫어. 싫다고. 그래, 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보다 더한 시궁창에서 살게 될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선우 오빠 만났어. 그때 너랑 사귄 거 맞다고 그러더라. 네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단 얘기까지 다 들었어. 아, 병땡 새끼. 그리고 말이야, 오빠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너 보고 여왕벌이라던가? 그러면서 네가 소개시켜준 남자라면 의심해보라고 하더라고. 멀쩡한 사람이면 네가 남한테 줄 리 없다고. 그래서 업체에 의뢰해서 알아봤어. 케빈이라는 사람은 없더라. 박정우. 하인타운에서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던데? 대학은 개뿔. 중학교 중퇴에 사기 전과까지 있고 미국에서 한인들 상대로 사기치다 한국으로 도망온 거더라. 소영아, 그건 나도 몰랐던 일이야.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소개했겠니? 너 끝까지 쇼할래? 박정우 그 사람한테 다 들었어. 네가 그 사람한테 나랑 위장 결혼해서 우리 집 재산 뜯어내라고 했다며. 몸 뺏고 임신시켜서 미혼모 만들라고 했다며. 그래도 그 사람 돈 때문에 사기는 쳐도 사랑 갖고 장난은 못 치는 사람이더라. 내내 양심에 걸렸대. 돈은 뺏어도 몸 뺏고 임신까지 시키는 건 못하겠어서 그래서 날 피했다고 하더라. 너 시온이가 박정우 그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걸 빌미로 그 사람한테 몹쓸 짓 시킨 거고. 대단하다. 오늘 네가 한 말 중에 진실은 딱 하나. 사랑했던 남자 부모한테 네 과거 들켜서 버림받고 미혼모 된 거 그거 하나잖아. 그 남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 부인이 첼리스트라는데 너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더라.
가정교육도 잘 받고 사람이 귀티가 나던걸? 하긴 너처럼 막 굴려먹은 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니?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아무리 네가 힘들게 살았어도 그렇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는 거야. 임신시켜서 미혼모를 만들겠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말해봐. 부러웠어.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나이,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넌 멀쩡한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학창시절 보내는데 난 늘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게 말이 되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학교도 그만두고 술집에 나가 돈 벌었어. 그지 같은 놈들 비위 맞추면서 꽃뱀 노릇도 했고 늙은이들한테 사기도 쳤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렇게 더럽게 번 돈으로 겨우겨우 서울에 왔는데 내 눈앞에 나타난 넌 대학생이더라. 그걸 보니까 속이 꼬였어. 그래서 너도 나처럼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어. 왜? 그럼 안 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너한테 미안한 감정 안 느끼고 할 수 있겠어. 하다니 뭘? 지금까지의 대화 다 녹음했거든. 난 이 녹취 너희 시집에 보낼 거고 경찰서에도 보낼 거야. 나 너랑 케빈, 아니지, 박정우 씨 사기로 고소할 거야. 신혼집 마련했다고 박정우 씨가 우리 아빠한테 받아간 돈 그거 네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더라. 니들이 공범이라는 증거지. 그리고 이 녹취는 네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역시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아, 그리고 말이야, 네 남편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더라. 내가 네 얘기를 다 했는데 다 듣고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오히려 잘됐다고 좋아하더라. 귀책 사유가 너고 네가 아무리 지랄해도 넌 어차피 돈 때문에 이혼 못할 거니까 평생 부려먹고 살겠대.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아까워서라도 도우미 대신 쓰든 시할머니 간병인으로 쓰든 드린 돈 다 뽑아내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던걸? 네 남편 전처도 2년 살다 질려서 처가에서 돈 물어주고 자기 딸 빼갔다더라. 암튼 그 집에서 나오느라 엄청 고생했다던데 너 그건 알고 결혼한 거지? 그나저나 그런 짠돌이가 자기 핏줄도 아닌데 시온이를 거두겠니? 너 아주 된통 걸렸다. 어쩌니? 소영아, 내가 잘못했어. 그 녹취 그건 제발 시집에 보내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응? 그거 보내면 나 우리 시온이랑 나랑 같이 못 살아. 제발 소영아. 내가 보기엔 그게 시온이를 위해서 나을 것 같은데? 너같이 쓰레기처럼 사는 엄마 옆에서 자라봐야 네 꼴밖에 더 나겠니? 차라리 새엄마 밑에서 살더라도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애 빌미로 사기치고 돈 뜰 생각 말고 내 힘으로 인간답게 벌어먹고 살 생각이나 해. 결국 소영이는 아이를 친부에게 뺏기고 말았죠. 그리고 현재 박정우와 함께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워낙 증거가 차고 넘쳐서 승소는 당연할 거랍니다. 어쩌다 소영이와 제가 악연으로 얽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서로 얽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악연인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일 겪고 나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털고 일어나 제 삶을 잘 살아내야겠죠. 잘할 수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